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FOMC를 앞두고 FOMC 결과 발표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EC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좋게 나왔고 내일 FOMC가 있지만 그래서 증시가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좀 증시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 어땠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월스트리트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미국의 4분기 ECI가 예상을 하회했다. 금리 인상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더 ECI 때문에 분위기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 이 체제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이거는 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사진이고요. ECI 나와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나와주신 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얌생이님, 라이언데디님, 유목민님, 내맘심쿵님, 신영기님, 이중욱님, 월드님, 티티님, 럭키림님, 흰님, 천사루시퍼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 개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좀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1.67% 상승했어요. 그리고 S&P 500, 다우가 각각 1% 넘게 올랐죠. 나스닥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세 이렇게 보였다고 하고 2001년 이후에 첫 스타트가 가장 좋은 해라고 합니다. 첫 달이 가장 좋았던 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ECI가 좀 불쏘시개 역할을 좀 했습니다. ECI가 둔화하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했죠. ECI 둔화는 이제 금리를 그만큼 좀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 강세와 약세를 볼 수 있는 지표니까 달러 인덱스 약세는 또 그것도 그대로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좀 좋았던 지표들이 있었어요. 독일은 또 갑자기 깜짝 역성장을 했었는데 유로 지역 전체로는 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0.1과 0.1 사이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죠.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스냅은 좀 많이 빠졌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ECI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내일 또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요.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 얘기는 어제도 조금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좀 더 보완해서 같이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ECI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ECI 제 기사를 오늘 속보로 한번 썼는데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아니 뭐 중요하지도 않은 지표를 왜 썼냐 그랬었는데 ECI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평소에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ECI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밑에 설명도 좀 썼지만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은 강해 이렇게 되면서 연착륙 기대가 굉장히 커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만으로는 임금 둔화세가 정말로 이렇게 확실히 둔화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지표가 ECI입니다. ECI는 임금이랑 각종 이제 복리후생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이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래서 그 임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ECI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굉장히 뛰면서 ECI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ECI의 그런 흐름 그리고 히스토리를 모르시면 ECI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지난해 4분기 ECI가 까놓고 봤더니 전기 대비 1.0%였습니다. 블룸버그와 다우존스 전망치가 1.1%였거든요. 이걸 하회한 거죠. 확실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3분기는 1.2%였는데 그것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ECI가 왜 중요했는지 말씀드렸던 거고 웰스파고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밤에 잠들기 위해서는 이 ECI 노동비용이 내려오는 것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서비스 분야의 임금과 혜택 감소가 전체적인 수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좀 있죠. 그동안은 사실 이 서비스가 좀 강하고 서비스 분야 임금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좀 걱정거리였는데 이번 ACI를 봤더니 서비스 분야가 하락 좀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수치 하락을 이끌었다. 그런 겁니다. 이게 ACI 수치인데 이제 갈색은 이제 사기업들 뭐 그런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갈색입니다. 갈색이 확연히 최근 들어 이제 꺾이는 게 보이죠. 이건 전년 대비 수치거든요. 어쨌든 확연히 꺾이는 게 보이죠. 오른쪽 끝으로 가서 기업 정부 쪽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기업이야 좀 이게 정부 뭐 공무원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사기업 쪽이 중요하니까 민간 쪽은 확실히 꺾이고 있다. 이런 수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쪽도 둔화했다는 거, 서비스 둔화가 전체적인 수치 감소를 이끌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플레를 다 잡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다른 지표와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지표는 고용보고서상에 나왔던 시간당 평균임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3분기보다 살짝 높은데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직종, 금융이나 뭐 이렇게 좀 고급 직종이 되겠죠. 그런 걸 빼고 보면 감소하고 있다.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했어요. 물론 이제 ECI가 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ECI가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하면 뭐 분기 1%니까 1년으로 따지면 4% 단순 계산입니다. 되는 거니까 타깃을 역시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타깃보다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은 있지만 이 확실히 내려가는 그 흐름 그리고 폭 그리고 예상보다 항상 낮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인 요인은 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번 전해드렸지만 얼마트의 시간당 임금 상승 그 다음에 치폴레도 뭐 좀 16달러짜리 임금을 일자리를 뭐 15,000개나 만든다. 델타항공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이제 항공 쪽은 계속 수요가 좀 견고하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태가 있고 뭐 그래서 조종사들이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 인건비 올라갈 것 같다. CT은행은 자연차 행원들 임금 좀 올려줬다. CT은행은 좀 참고로 최근에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이제 빅뱅크라고 봐야 되냐 뭐 그런 얘기까지 월가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비해서 덩치가 좀 이제 너무 좀 차이가 나고 좀 격차가 나는 3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올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는 거. 어쨌든 CT가 올려주면 다른 데도 올려줄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2월 2일에 나올 구인이직 보고서상 구인 건수 1,030만 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인 건수가 여전히 뭐 엄청 1,000만 건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해서 임금 상승의 요인이 좀 된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ECI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어제 전해드린 대로 폴 크루그만 교수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과도한 확신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려가는 거를 뭐 나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충분히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시 뛸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봐가면서 지표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과도한 확신은 좀 위험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추가로 보면 좋은 소식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홀푸드에서 납품업체들한테 가격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에서는 뭐 갑질을 했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니네도 가격을 낮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홀푸드는 그 아마존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홀푸드 음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홀푸드는 좀 약간 이제 그 유기농 음식을 주로 취급을 해요. 유기농 뭐 농산물, 유기농 과일 뭐 이런 거 해서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홀푸드는 좀 비싸서 약간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홀푸드는 좀 비싼 유기농을 취급하고 그 트레이더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트레이더조는 약간 보급형 유기농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홀푸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서 내방 고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홀푸드 측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가격을 좀 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홀푸드가 어쨌든 좀 비싼 가격대를 취급하지만 홀푸드에서 좀 낮은 가격을
어쨌든 가격을 내려달라고 해서 가격을 좀 낮추고 낮은 가격의 제품을 취급하다 보면 고객들도 이동할 거고, 그럼 좀 다른 데 경쟁 업체들에서도 가격을 조정할 좀 생각이 생기겠죠. 경쟁 업체들에서도 그렇게 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야, 니네 홀푸드한테 낮춰서 납품한다며 우리한테도 좀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그 이의문을, 공급 가격 낮은 의의문을 홀푸드가 전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들 줄고 있으니까 고객들을 끌어오는 데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리고 IMF 얘기는 어제 여기 시간으로 어제 밤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3분 월스트리트에서는 좀 짚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내용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뒤쪽으로 좀 잡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IMF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경제 전망이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이번에 말고 작년 10월에도 했었거든요. 작년 10월에 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지금 계산됐어요. 원래 2.7%, 올해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2.7% 봤는데 이번에 2.9%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당히 바닥을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수 있다. 올해는 계속 어려울 거야. 어려울 텐데 올해 연말로 가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내년은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계속 안 좋겠지만 어쨌든 성장률 전망치는 좀 올라갔고 내년에 더 잘 가기 위해 올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MF는 중국 재계장을 되게 높게 쳐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작년 3분기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올해 확실하게 침체에 들어가는 건 영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서도 이제 상방 위험은 경제가 더 좋아질 위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숫자가 더 올라가는 게 상방 위험이라고 보고 더 떨어지는 건 이제 하방 위험을 보면 되는데, 경제가 더 좋아질 상방 위험은 수요 확대, 중국도 이 경제 활동 재개장하면서 수요 확대 부분이 있고, 더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소비 여력도 더 늘어나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방 요인으로 한 6가지를 뽑았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중국의 개방 중단, 코로나 재확산이나 부동산 부실 문제로 개방 중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확산할 우려. 지금 뭐 약간 서방에서 탱크를 지원하면서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확인했지만 전투기 제공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허들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도 바이든도 그렇게 확인을 해줬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좀 확산할 우려, 탱크 지원 문제로. 그리고 이제 좀 부채 위기는 코로나 때 각국의 부채가 좀 증가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더 견고할 우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조정,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 각국의 시장에서 인플레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걸 반영해서 금융시장이 좀 많이 완화해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사실 그 격차만큼 갑자기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좋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급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글로벌 경제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IMF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국 경제 재개는 이게 굉장히 논란 중에 하나인데, 경제 재개가 좋냐 안 좋냐, 좋지 않은 쪽은 뭐 수요 증가, 뭐 경제 성장 증가, 나쁘다는 쪽은 인플레이션 증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합쳐놓고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합쳐놓고 보면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상당한 하방 위험을 제시했다. 상방 위험은 제가 2개만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방 위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충분한 건 아니다. 이게 IMF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좀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이제 IMF의 좀 수치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건 미국 수치만, 저희 이제 미국 경제를 주로 다루니까 미국 수치를 보면 올해는 1.4%, 내년에는 1.0%, 미국은 내년에 조금 더 경제가 안 좋은 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0.4%포인트, 작년 10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4%포인트 더 높게 잡았거든요. 1.4%면 잘하면 연착륙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F도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좀 좁은 길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긴 하지만 미국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1.4%.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좀 이렇게 아직 좀 충분하지 않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그 자료나 데이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뭐 어쨌든 참고하시면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기대 인플레는 좀 올랐다는 거. 인플레이션 기대는 측정하는 뭐 기관도 여러 군데고 뭐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거로 또 측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군데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연준에서는 미시간대 장기 인플레 기대 5년 이상을 좀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자료와 서로 엇갈린다는 거는 어느 특정한 곳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상황이 변곡점에 있고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어느 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OMC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바로 내일 결과를 발표하니까요. 그래서 CNBC가 이제 항상 그 FOMC 결과 발표 하루 전에 패드 서베이를 하잖아요. 패드 서베이를 보니까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응답이 44%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는 9월을 예측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그전에도 CME 페드워치도 계속 그렇잖아요. 연말에 계속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런 게 CNBC의 패드 서베이에서도 다시 재확인됐다는 거. 최종 금리는 한 5.03%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5%를 살짝 좀 넘는 거죠. 이게 뭐 설문조사한 게 중앙값 정도를 표시하는 거니까 보면 이제 4.75, 5.0보다는 5.0 조금 넘어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좀 대충 비슷하겠죠. 5.03이니까. 그래서 이제 롬바르드의 스티븐 블리츠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성장세가 지금은 뭐 일자리가 잘 나와서 그렇지만 월 10만 개 또는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면 연준은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아도 인상을 멈출 것이다. 바로 인상 중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실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여도 중단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고용이 급격하게 둔화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다는 이들이 있다는 거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금리 전망 차이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 인플레이션에 더 긍정적이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시장이 연준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긍정적이다. 시장은 어차피 한 발짝 더 앞서 나가야 되긴 하죠.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보다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금리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들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CME 페드워치 봐도 뭐 대충 비슷하죠. 흐름 뭐 이렇게 월별로 좀 차이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흐름은 비슷합니다. 또 하나 봐둘 게 블룸버그에서 오늘 이제 좀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런 기사를 냈어요. 크리스토퍼 얼러 연준 이사가 지난 1월 20일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 이제 항상 이제 뭐 보도할 때 그게 이제 어느 장소나 뭐 어디서 스피치를 할 때 공개 스피치면 다 보도가 되지만 그게 뭐 약간 뭐 프라이빗하거나 아닌 경우에 다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1월 22일 날 월러 이사가 했다는 얘기다 라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금리 인상 중단에 관해서는 3개월을 볼 건지 6개월을 볼 건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6개월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뒤 얘기가 어떤 건지 그 추가적으로 블룸버그 설명을 해줬는데 3개월치는 이미 봤다는 식으로 블룸버그는 설명을 했어요. 3개월치는 이제 뭐 지난해 10월, 12월 이게 3개월치이고 그때가 이미 상당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치만 더 보면 된다. 그러면 총 6개월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거라고 블룸버그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 앞으로 3개월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데이터가 CPI 데이터 그리고 고용보고서 이게 두 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두 개가 5월 FOMC 그게 5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리거든요. 그 전에 전부 다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PCE도
PC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다 확보가 가능해요. 그래서 5월 FOMC 때 이 데이터들이 괜찮으면 이 데이터들이 계속 트렌드가 지금까지 내려온 대로 트렌드를 보여준다면 5월 FOMC 때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과 약간 맥을 같이 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1. 제가 어제도 잠깐 3월 월스트리트 기사에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2월과 3월에는 0.25씩 올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봐서 데이터가 괜찮으면 3월에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3월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리지 않고 5월에 중단을 하고 데이터가 갑자기 좀 문제가 있거나 생각만큼 많이 안 빠지거나 그리고 견고한 문제가 있다면 5월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2+1 체제로 가는 게 지금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월 CPI가 2월에 나오고 2월 CPI, 3월 CPI 계속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세 달의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3번이니까 이 중에서 한두 달 정도를 보면 대충 감은 올 겁니다. 대충 감은 오겠죠. 그게 이제 3월 정도 3월에서 4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대충 감은 올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3월 FOMC를 전후로 그때가 좀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1 정도로 보는 게 2+1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5.0에서 5.25가 연준이 제시한 거니까 그러면 연준은 3이었죠. 근데 3이 2+1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연준이 한 반발짝 정도 좀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시장적으로 더 의견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연준과 시장의 차이는 연말에 금리 인하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FOMC 때도 그런 금리 인하에 관해 연준이 어떻게 얘기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생각도 그렇고 굳이 2월 FOMC에서 연말에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3월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2월에 먼저 얘기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좀 데이터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시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ECI 보고서는 연준이 3월 0.25 인상 뒤에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3월 FOMC 때 어떻게 할지는 2월에 대충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틀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그동안 이제 계속 올린다 이런 게 성명서상에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는데 그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꿀지 언제 바꿀지 바꾸면 어떤 표현으로 바꿀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토론하게 될 것 같다. 토론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결론이 나온다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그날 토론하겠다와 토론한 결과 결과를 내놓겠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했어요. 상황이 좀 되게 복잡하고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준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만큼 저희들도 좀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더 진상을 보시면요. 에버코어 ISI는 지금이 이제 확실히 이미 강세장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세장은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S&P가 4,32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에버코어 ISA는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까먹기도 하고 했었죠.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1월에는 좀 많이 올랐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월이 좋으면 그 해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높다. 아마 80% 이상, 85%였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을 수 있다. 올해가 이제 황소의 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지금 상승하는 게 펀더멘털보다는 쇼커버링, 이제 옵션 거래, 공매도죠. 공매도를 한 뒤에 이제 증시가 좀 오르니까
다시 이제 사서 감는 것 때문에 더 뛰는 거죠. 쇼커버링 때문에. 그런 쇼커버링 그리고 이런 같은 좀 기술적 요인들 그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펀더멘털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블랙스완 책은 많이 들어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가 끝났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나심 탈레브가 그 학생 어린 뭐 학생들만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디즈니랜드가 이제 영업이 끝났다. 동화의 나라죠. 동화의 나라의 영업이 끝났다. 모두가 좋은 동화의 나라죠. 그게 금리가 낮고 모든 자산이 뛰었으니까 그런 동화의 나라는 지금 끝났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야 된다. 주말이 그런 특별한 날이 끝나고 학교 가면 힘든 날이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좀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금리가 자산 버블을 터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가 끝났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워낙 뭐 데이터가 많고 뭐 계속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준이 계속 그 초근원 서비스 물가를 중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완화했다는 점, 요 점은 내일 FOMC를 볼 때도 좀 계속 좀 잊지 말고 한쪽에 새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좀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시장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초근원 서비스는 아직 좀 견고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완화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완화했는데 연준이 내일 또 더 완화적인 메시지를 낼 거냐 아니냐. 당연히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 근데 또 매파적인 메시지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완화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파적인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머리를 한 번 더 돌려서 이거 매파적인 메시지는 또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고 또 오르면 연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죠. 내일 연준이 연준과 싸우지 마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 함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시만 놓고 보면 FOMC가 지나면 또 고용 변수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게 좀 계속 이게 고민이긴 한데 사실은 내일 FOMC에서 이제 그 의장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고용이 강해야 좋은 건지 나빠야 좋은 건지 틀도 조금 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어느 정도를 얼마나 갈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고용이 좋은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게 좋은 건지 이것도 막 요새는 막 이제 서로 막 데이터가 엇갈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일 일단 FOMC를 좀 봐야 좀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어쨌든 ADP 민간 고용은 18만 개 증가, 12월에는 23만 5천 개 증가했거든요. 좀 확실히 둔화한다고 나오고,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는 좀 다르니까 예측치와 실제로 나오는 건 좀 다르니까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봐야 여전히 20만 건도 아직 안 된다는 점. 비농업 일자리는 19만 개. 그래서 10만 원대로 내려오느냐 이런 부분이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최대 전망치가 30만 5천 개, 최저가 13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예측한 기관이 한 71군데 되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한 71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격차가 크다는 거 그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빠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좀 예민하게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안 보면 이게 그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꼼꼼히 계속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실적들도 서로 좀 엇갈린 실적들도 나오고 AMD는 4분기는 어닝과 매출이 좋았지만 1분기는 매출이 전년 대비 10% 하락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맥도날드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 얘기를 좀 관심 갖고 좀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정신 놓고 있으면 흐름을 혼자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꾸준히 내용을 잘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감안해서 내일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FOMC 때는 FOMC 분석 때문에
방송 시간을 조금 늦춰서 8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분석 때문에 좀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FMC가 좀 어쨌든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방향 잡는 데 중요하니까 FMC를 보고 제가 내일 또 상황이 어떤지 잘 분석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